예, 소비기한입니다. 이제 유통기한이라는 말이 익숙하실 텐데 소비기한이란 말 익숙치 않죠. 실제로는 이제 보통 이 소비기한까지 가끔은 표시를 같이 한 제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기한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걸 쓰는 나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쓰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유통기한만 쓰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또는 미국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병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는데 유통에 대해서 이거에 제약을 두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소비기한으로 변동을 했고요. 이건 너무 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점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제품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유통기한 내에 이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만 날짜가 지나도 먹은 경험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품이 그렇게 변질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봤을 겁니다. 유통 그야말로 이제 판매하는 곳에서 이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이 소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걸 구매하고 나서 먹을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은 유통기한에 비해서 소비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제품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길게 이걸 먹을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의 차이긴 해요. 실제로 이제 뭐 가정에서보다는 일반적인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하는 식재료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조금 더 길게 유지되는 이유가 이 냉장고나 냉동실의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많이 여달았나 이제 이런 것도 차이가 있게 되고요. 사실 우리가 유통기한을 강조했었던 이유는 운반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관리나 이제 유통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걸로 봤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쓸만한 음식들,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하는 쪽은 누구냐? 결국 이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림으로써 사람들의 구매 빈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건 기업의 입장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기업의 입장에서 이게 줄어들게 될 경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잘 쓰지 않겠다는데 자기네들 수업 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게 뭐냐면은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적게 구매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만 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이죠. 그래서 폐기물 저감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소비 가능한 식품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버려지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고요. 이 국제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돌발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제 기준은 이제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게 환경에 대한 차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온대 기후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도가 굉장히 높고 온도가 높고 여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아질 가능성이 크고 지금처럼 이렇게 추울 때 같은 경우는 좀 더 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유나 대다수 같은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이런 식재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버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기한 보시게 되면 우유 같은 경우요 50일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우리가 길게 먹을 수가 있는데 물론 보관 장도에 따라 조금 이제 차이는 있어요. 부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좀 폐기를 해야 되고 유음료라고 하죠. 11주라고 하는데 한 달 더 먹을 수가 있습니다. 4주가 늘어나고 두부는 보세요. 14일인데 실제로 90일, 6배를 더 길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게 되면 두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보관 상태에 따라서 뭐 한 달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계란 같은 경우 2배에다가 기타는 보면 되는데 냉동 만두는 보다시피 9개월에서 25일밖에 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통기한에 이제 냉동 상태 굉장히 이제 그 잘 유지가 되지만 집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한번 이제 살짝 녹았다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적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이제 주요 유통기한 소비 기한에 대해서 이걸 봤었을 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유럽 전부 다 소비 기한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물건, 외국 식재료나 이걸 구입해 보게 되면 생각보다 유통기한인 줄 알고 이 expiry time 이렇게 나오는데 길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미국하고 혼조해서 쓰는 데가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전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한 나라가 있었으나 최근에 2024년 판단으로는 그걸 쓴다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식재료에 대한 수출까지도 생각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기한 표시가 바뀜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과자 같은 건 2배가 될 거고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 기록관입니다. 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서해피격 공무원에 대해서 이 조사 일어나게 됨으로써 나타난 건데, 이 역대 대통령이 남긴 문서나 어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보관해 놓는 게 대통령 기록관의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기록을 통해서 이전에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발언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이 검찰에서 이걸 조사하게 되다가 이전에 사회피해 공무원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가지 이제 보호가 안 된 것들, 전달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이제 제안을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기록들이나 있어야 될 문서들이, 의당이 있어야 될 문서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제소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 피격 사망공은 포리 예측 결과 이제 처음에 이제 해경에서 발표했었던 내용들을 보자면 불빛 관측에 대해서 보면 이 정도 레시피를 한 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수행에 굉장히 능숙했다. 뭐 근데 도박빚이 있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자진해서 이제 월북했었다라는 말로 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은 책임이 이제 그 당사자에게 있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갔다가 피격 최적표에서 여기까지 왔었다라고 발표하게 되면서 당시 이제 자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해경 발표에 대해서 이제 월북 판단이라고 했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었고, 실종자가 북측에서 굉장히 신상 정보를 매우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전달해 왔었고, 실종자가 얼굴살 표현했는데 정황이에요. 정황 만드는 증거가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정황이 이제 파악됐다라고 봤었고요. 단순 표류 결과 이제 발견에 이제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표류가 이쪽에서 됐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월북 판단했었습니다만,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제 실족에 무게를 두고 실족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나 이런 것은 책임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국정원이나 대표 이제 뭐 해경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가능하게 되겠죠. 이게 굉장히 오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국정원 전 실장이나 서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적부심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B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통의 방송이라고 그래서 교통방송이라고 이제 진행하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94.5 YTN이고, 정확하게 기억 95.1 같습니다. 95.1이 맞을 거고요. 그래서 TBS에서 그래서 라디오 방송이죠. FM 라디오에서 얘기도 TV도 이제 있었는데, 서울시 미디어진의 TBS는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폐지 조례안 이게 나왔어요.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TBS가 교통방송이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교통이 안전한 길, 빠른 길을 안내해주는 라디오로서 이렇게 시스템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지원하지 않겠다. 자체적으로 이제 민간으로 진행하게 돼서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이제 예산을 낮추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목적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TBS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어요. 여기 이제 유명하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있었고,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도 있었고, 또 이제 어떤 변호사 이제 지문 변호사 진행한 것도 있었죠. 문제는 이게 그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통해서 일정한 어떤 소비자층이 꾸준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BS 라디오 방송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굉장히 그 청취율이 높았습니다. 청취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 청취율이 높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지원이 많게 되죠. 예, 광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출연자를 더 벌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자, 조례에 대한 얘기 나왔었는데, 이 조례가 이제 행정규칙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죠. 일반적인 법 단계가요, 헌법 아래 있고 법률과 조약이 제2단계, 그 다음에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에 대해서 대통령 총인용 불용 같은 것들이 그 다음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행정규칙에 대해서 이제 있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례 같은 것들이죠. 그 지역에서 이제 지역 자치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치법규 같은 것들도 여기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그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규 같은 것들도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위치하게 돼서 이 법령의 의의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게 되고, 당연히 상위법에 더 준하여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상위법의 명령이나 이거에 이제 붙이게 어긋날 때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폐기가 될 수 있고요. 법령시도 당연히 헌법에 이제 여기 부합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헌법을 따르는 게 원칙이겠죠. 자,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게 마지막 라디오 이제 진행 때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에 이제 보수 쪽 이제 인사인데 그래도 이제 친화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와서 했었고, 이 TBS가 끝나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진행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어준은 일성공장에서 하차 의사를 했었고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폐지되죠.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될 경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되고, 이게 또 TBS 같은 경우 예산증이라는 게 거의 다 출연금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출연금이라는 게 출연해서 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기관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것이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70%라는 거는 이러한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패널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전부 이제 출연금이 되는데, 만약 이게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진행자들은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이제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중립적으로 진행됐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TBS 출연진 임원 중에 김어준 씨 있었고, 주진우 씨, 가수 이은미나 이렇게 정준이, 한영대 경영뉴스, KBS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고 라디오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경택 대표이사 이제 사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언들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한쪽의 측면이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뭐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세금이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는 이제 방송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과연 중립을 지킬 것인가, 이것은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자, 산업활동 동향입니다. 2020년 9월 체크돼 있는데 이제 통화정책 같은 것도 엄청나게 바뀐 데다가 물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상승 왔다 갔다 하지만 엔화가 약세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원화도 약세예요. 그래서 엔화와 원화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달러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 역시도 이제 이 달러의 가치가 너무나 커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면 올라가는 게 거의 없어요. 생산이나 이건 전체적으로 0.2% 감소, 소비는 1.8%,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죠.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이었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짓는 거에 비해서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아다시피 지금 뭐 집값이 하락이라는 게 거의 뭐 서울 같은 경우 14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뿐인가요?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말도 안 되게 지금 낙폭을 보여주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건설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운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변할까라는 건데 실물 경기가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 말했을 때 사실 그렇게 나쁜 적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좋다는 말 자체는 안 꺼내요. 그냥 안 좋아요. 경기라는 말을 붙이기 안 좋아요. 자, 그래서 통관 기준에서 억 달러 지금 나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떨어진 수준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무역 수지가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무역 수지가 끊임없이 어떻게 마이너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나는 것은 수입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들여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 거고 11월 달까지 지금 추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후에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커질 수 있는 게 무역 수지입니다. 무역 수지는 아시피 간단하게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두 개를 더해서 나온 값이고 수입이 이제 많게 되면 결국 이런 마이너스 값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원달러 환율 추이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떨어져서 11월 8일까지 1484.9 했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이 있게 되면서 당연히 이게 또 높아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변화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까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는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 1.7%인데 보통 이제 3%를 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너무나 이제 보수적으로 봤다기보다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이제 야당 가방위에서 지금 냈었는데 이게 참 이 방송 관련해서는요.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때 야당이 국민의힘이었고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방송법 개정이나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사회 폐지나 운영위 설치 같은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건데 이 개정안 실제로 통과를 했죠. 그래서 운영위 설치를 하면서 현행 이사에서 운영위원회 구성하게 되고 이걸 구성하게 되면요. 실제로 이제 공영방송이나 기타 등등 정부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꽤나 있었는데 이런 운의 자체로서 운성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잘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언론 시민단체나 시청자위원회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어떤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거기다 사장 선임 방식까지 바뀌어야 되는데 평가에서 복수부자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누굴 꽂아갖고 집어넣는 거나 이것은 안 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사 정원이나 외부 영향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장 같은 경우 외부 추천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장악이나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거죠. 결국에 공영방송 지배 구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전의 정권인 당연히 지배를 많이 하려고 할 거고 새로운 정권에서 또 자기네가 지배를 많이 할 거고 하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항상 야당이 위치한 데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체적인 힘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예시키거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너무나 이제 많은 171석이라는 과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에서 막기도 힘들었죠. 이 법사위 같은 경우 국외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면 첫째, 전체의 개의를 연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걸 통과해 줘야지만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회의를 안 해버리면 막을 수가 있고요. 게스트는 의사 일정 조정합니다. 법안을 넣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넣고 상에 따라 필요 없는 법안에 이제 바로 폐정을 시켜버리거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 심사 이소위 넘기기입니다. 이소위 넘겼다가 다시 판단해서 보내라. 빠꾸 올리고 빠꾸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그래서 관건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법안이라는 게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게 국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파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제어를 걸고 할 수 있는 거,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체제이기 때문에 많이들 욕심을 냈었죠. 예, 남아의 프레지던트 나옵니다. 아웃 딕테이터 시진핑. 이 시진핑 사진이죠. 뭐 눈을 이렇게 해놨지만은 중국에서 이제 백지 시위, A4 시위라고도 하고 A 시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나와 있고 이러한 백지 시위가 굉장히 커졌죠. 봉쇄 정책에 대한 항의입니다. 물론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마스크에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게 해서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중국의 지금 코로나 상황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고강도 방역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언론이나 기타 등등 사람들이 부정적 의사를 표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중국의 현상을 얘기하자면요, 이걸 막은 이유가 다양하게 이제 코로나를 막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도 이제 연말에 이제 12월 연말에 이제 친구 이제 중국 이제 주재원이에요. 갔다가 한국에 왔는데 뭐 갑자기 그 친구가 와서 동창회가 열리고 했었는데 얘기를 옆에 앉아서 좀 듣게 됐어요. 근데 봤더니 예, 의료 시설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위드 코로나나 이렇게 됐었을 때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이 인프라가 갖춰졌으면 이쪽도 풀어줄 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중국 사람들도 만약에 이렇게 고강도 방역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경제적인 손실이 이게 커진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장점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제 시진핑 이전까지의 강경 정책에 대해서 약간은 변하고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니까 진짜 늘어나는 속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이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이제 감기약이나 기타는 모든 게 없어지고 이 친구는 그래 중국에서 안 걸리고 있어. 한국 오자마자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활동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덕택이 좀 늦게 갔죠.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걸렸었으면은 뭐 한국에서 얼굴 보는 건 힘들었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받게 된 거고 백지 시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위가 이루어졌어요. 규제 하나 정치가 보게 되면 경리단 측 11, 8인데 이게 굉장히 커요. 그쪽 입장에서는. 7일 자가 격리도 없어졌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안에 감금돼 있어야 됐었고 고조 2단계 위험지역 바뀌고요. 격리관 축소하고 PCR 검사 수도 2회입니다. 이게 좀 다른 게 입국 전에 2회를 하는 거랑 1회를 하는 차이가 커요. 1회는 이제 시기 전에 72시간 전에 가면 되는데 이거는 두 번 이렇게 받아가지고 확인해야 되니까 비용 자체도 값이 달랐었죠.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서 운영 중단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도 없애겠다. 항공편이 갑자기 닫히는 것도 없애겠다라고 한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 게 현실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르무치 고층 아파트 화재인데 이게 뭐 단순히 이제 고층 아파트 화재가 나타남으로써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 이제 백지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서 이제 핫던 것들이 노출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불이 나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처벌 받았다 이렇게 되지만 이게 약간 의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신장 우르무치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게 됨으로써 중국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되나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이거는 아파트 화재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이 지역이 어디냐라는 거, 신장지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면 좋겠어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시위하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뒤에 이제 카메라를 비치고 이렇게 나타난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백지 시위되고 우르미치 아파트 화재에 대해서 이런 시위가 베이징에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天安문 사태가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나냐라는 거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시진핑 3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데 대해서 약간은 이제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점인 갔었을 때 이 모습인데 둘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되게 친분이 있어 보이지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었고 이 사람의 죽음이 보여줬던 것이 이제 시진핑의 변화고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사람들 똑같이 이제 그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을 했었고 했었는데 시진핑보다는 좀 더 나았다라고 이제 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변화 어떤 촉발이 됐던 계기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P 전력 도매 가격입니다. 저번 달에도 우리가 다뤘던 거고 이제 소위 말하는 전력 구매 도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통한계 가격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상승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이 개통한계 도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난 전력 생산하는 게 한국전력이 100%다 생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쪽에서 기업체들의 생산하는 것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기업체 입장에서 엄청난 소득을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되는 거는 저번 석 달째 상위 10%에 이제 가격이 위치한다.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방식이죠. 문제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1월 어떻게 전력 가격이 다 오른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10% 이상 오르죠. 이제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제로 생산한 게 이제 가스로 생산하잖아요. 전기에 대해서 기업체에서만 되면 받아 쓰게 되는데 이게 전기는 좀 다르죠. 전기는 국민 거잖아. 세금이 올라가는 데에서 이게 국가가 방만하게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팍 올라버리면 국민 입장에서 쉽지 않죠. 전력 공급에 대해서 난방 공급까지 지금 난방 비용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이거 기본권 침해다. S&P 상한제 하면 안 된다. 단순하게 이건 뭐냐면 국가에 있어서 이거 지금 하게 되면 이거 민간에 대해서 일반 가정에 대해서 엄청난 폭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입장상 안 할 수도 없는 것 중에 하나죠. 원가가 그냥 다 올라버렸는데 어떻게?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가 비싸냐라고 했을 때 비싸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비싼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죠.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여기 규제개혁위원회가 우리 이제 지식으로서 거기 빼놨습니다만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구 보다시피 국무총리 기준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포함돼 갖고 20명 정도 해서 이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게 일선 기관이나 각 부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법령 규정이나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요.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추진 이거 없애겠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S&P 같은 경우는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 되지 그러면 이런 규제는 라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수정에서 이거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비싸지게 될 거고 사실 이 한전이 가지고 있는 30조 정도 되는 채무 자체를 줄여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되게 될지 지금 봐야 되겠죠. 일종의 에너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횡재세거든요. 횡재세라는 게 정유업계 초과이익 과세인데 이런 전기 생산하는 SK나 기타 등등 이런 쪽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이 GS나 아니면 이런 데서 에너지 생산업체에서 만들게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영업이익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이 어떤 석유나 이제 가스를 들여올 때 현시세가 아니라 이전에 가져온 걸로 만들잖아. 근데 가져온 걸로 만드는데 원가 대비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벌게 된 횡재세고 각국에서 이런 횡재세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S&P 상한제 같은 경우는 한전 적자 구조 개선에서 도매가 상한제, 전력이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전을 풀어주겠다, 살려주겠다라는 건데 한편으로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 국민들이 겪게 되는 거고 이 한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는 거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무슨 보너스라든지 기타 등 이런 게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죠. 각국 에너지 긴급대책위입니다. 보다시피 횡재세 나와 있죠. 가격 상한제 대비 25억 원 아예 그냥 돈을 집어넣어서 국가 자원을 투입하고요. 330억 원 자국 에너지 기업 파산에서 막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횡재세 도입해서 이득 본 거에 대해서 그걸 다시 환수하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고요. 에너지 가계대책 영국과 유럽연합인데 영국은 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지금 따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드론에서 두 개의 지역에 대해서 항공기 폭격을 했었죠. 여기 나와 있는 그림하고 거의 비슷한 그림입니다. 라잔주, 라잔시 연료트를 폭발했고 항공기 추락하게 됨으로써 두 군데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가서 이제 여기다 장거리 공격까지 집어넣은 사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비행자 공습인데 일종의 이제 마지노선. 푸틴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반대로 이제 자기네가 당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이제 선을 넘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데 푸틴 성격상 이게 그냥 넘어갈까라고 한다면 역시 장기전화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레드라인인데 북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제가 아마 이제 상식 11개 전달해가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1월부터 이렇게만 정리해 보세요. 1월부터 3월까지 쭉 해서 2월달 잠시 순환 쉬다가 쭉 하게 되죠. 지금 보다시피 거의 열 몇 번은 그냥 한 달 간격으로 거의 4월에 한 번씩은 쏘게 됐었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 미사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김정은이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찍어갖고 올리게 됨으로써 이게 조작이다 아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들에게는 조작은 아니다. 이제 확대해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미사일을 쏘게 될 때 찍는 거지 쏘지 않은 걸 쐈다라고 하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북한 편은 아니고요, 절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매우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당연히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에 닿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게 외부 지역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굉장히 증가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독일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극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2제국이라고 하고 얘네들이 이제 이 제국 시민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네들을 일종의 네오나치예요. 이 네오나치 활동은 사실은 뭐 1900년대 후반에도 계속 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20세기 만의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만의 것이 아닙니다. 21세기도 여전히 남아있게 되면서 그 나치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우리 이제 이거 경찰이에요, 경찰. 경찰이 들어가서 이렇게 잡힌 이 사람이 이제 그 단체장이고 얘네들이 이제 독일 의회나 이게 무장 공격이나 이걸 폭파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일에서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대요. 이런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독일 게르만 민족에 대해서 무조건 칭찬할 수만은 없는 게 이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서 다른 민족에 대한 이런 차별성에 대해서 굉장히 보여주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커요. 지금 이게 뭐냐면 비스마르크예요. 비스마르크고 지금 보면 이때가 이 제2제국 시절이에요. 1917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했어.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고 그 1800년 후반부터 얘네들의 연방을 통해서 이 비스마르크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구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국 시민 그러니까 제2제국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의 스토리는 뭐냐면 예전에 이렇게 잘 나갔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되살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잘 나갔었던 독일의 모습을 되찾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일본이 제일 잘 나갔던 일본 그 시절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전범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종교에서도 천년왕국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이때 자기가 늘었던 가장 최고의 시기를 되돌리겠다. 그걸 지켜내겠다. 그게 보수가 되는 거고 지금의 진보나 사회적 역자를 위한 거나 이런 정책들 자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바로 얘네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제국 시민이라는 단체가 극우 단체고 그들이 꿈꾸는 게 바로 이 제2제국 당시의 독일의 모습을 꿈꾼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들 군함도예요. 군함도 과거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2020년부터 계속해가지고 이게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계속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넣었었는데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유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 역사적 유산이다라고 인정받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지금 봤을 때 자기네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조선인들이죠. 이 조선인들이 여기에 가서 엄청나게 핍박받고 고통받았던 그러한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을 마치 이게 세계적 역사 유산을 자기네가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어폐가 있다라는 것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미온적으로 나타나다가 이후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얘네들이 말을 바꾸면서 마치 자기네가 여기서 지금 대부분이 일본인이 징용당했지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 갖다 쓰지 않았다라든지 역사 왜곡을 통해서 유사연을 올리는 짓거리가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군함도라는 것이 역사 왜곡 비판 결의에 채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일본 역사 쪽의 특징입니다. 한반도에서 여기 보면 800명 이렇게 왔었고요. 12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종까지 포함하면 더 많았겠죠.
내용보 실태에 대해서 조선인 없었고 차별도 없었다. 자기네 사람만 했었다. 자발적으로 한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이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광 코스로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 중에 하나죠. 이게 바로 국가총동원법의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가총동원법.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하던 시절에 그때 1차, 2차, 3차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1차 때는 이제 무법 통치였죠. 무단 통치의 시대였고 그러다가 이제 3.1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저항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2차 이제 문화 통치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친한 척하지만 실제 보여주던 꿍꿍이 야학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1941년 이제 만주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중일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국가총동원령 마치 우리나라가 병참 기지하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시민들 심지어 이런 여성, 아이들까지를 이렇게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사진 자료가 남아있는 겁니다만, 위안부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하여튼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사람까지 모든까지 곡물까지 전부 다 송출해서 가져갔었던 게 이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뚜껑까지 녹여서 가져간다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들이 이렇게 남아있지만 위안부 사진은 그렇게 많이 안 남아있습니다. 서양 쪽에서 당연히 그쪽은 남기려고 하지 않겠죠. 은폐를 해야 되니까. 총동원이 한 모습이고 당연히 우리나라 남자들도 똑같은 현상을 겪었죠. 악도병이라는 이런 걸로 송출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세계유산 등재 조선 강제동원 시설에 대해서 보면 다카시마 탄광이나 지금 나가사키 조선소 지금에서 군함도 얘기나 이렇게 되는데 한국인 강제 동원자에 대해서 사망률 하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록이 한 122명까지 보고 있고요. 다카시마 탄광은 제대로 은폐를 해서 이렇게 되지만 4만 명 가까이 여기 들어왔는데 15명 사망자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 당시 지금도 이제 탄광에 사는 사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훨씬 더 역하고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뿐이 아니라 강제 동원자가 처음 했을 때 57,9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좀 더 이제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자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폐가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기억합시다. 다카시마 탄광과 군함도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 마약 사용 논란 재벌가 국회의원 자녀들이 조금 이전 겁니다. 이전 건데 홍정욱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땅을 있고 CJ그룹 장남 SK 크죠? SK, 현대, CJ 지금 있습니다. 정말 액상 대마뿐만 아니라 이거 말고 LSD도 있는데 LSD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마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마약 사용에 대해서 나타난 국회의원의 재벌 자녀들인데 자, 이거 말고 최근 자료입니다. 보시면 2022년부터 지금 12월 20일까지인데 고려제강 최근에 이제 잡혔고요. 한설 씨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이슈가 많이 돼서 알고 있었던 거죠. 남해경 황하나 씨 지금 씨라고 붙여야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붙이면서 이제 3세 황하나가 남양옆 하나 그룹 완전히 건너버리게 되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룹가수 멤버 안모 씨라고 그래서 계속 대마에서 생산까지 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플리바겐이라고 처음에 이제 잡았는데 1심에서 이제 대마 생산하는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씩 이렇게 계속 튀어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라는 것들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대마 같은 경우 재벌가 3세들이 이전에 뭐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런 쪽에서 많이들 익숙하게 접하다 보니 이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하고 결국 이 대마 같은 것들이 집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생산까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본다면 절대 이제 그러한 이름을 함부로 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자면 나타나는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자체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다 보니 이 동남아나 기타 등 라오스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 대마를 이제 우리나라에 너무 수출하고 싶어해요. 왜냐면 단가 자체가 거의 5점만 한국에만 건너면 열 몇 배로 뛰기 때문에 걔네들 입장에서 큰 수익처라고 보는 거죠. 다행스럽게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저소득층은 안 하네요라고 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아편으로 몰락한 중국의 모습하고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마약 사범에 대해서 약간 이제 돈이 있고 이런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쉽게 풀려나거나 이제 초범이기 때문에 풀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서 1심에서 되게 없는데 최근에는 이제 1심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고 구속 기소에서 지금 주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조금은 강경하게 될 상황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송치에 대해서 기억을 해볼게요. 송치라고 한다면 검찰로 송치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수사가 정결돼서 이제 검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경찰은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 입장에서 이제 이 수사를 더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고요.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이 보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경찰이 수사를 마치는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를 하기 때문에 전달할 필요가 없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이 검찰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실제로 여기서 판단하는 건 검찰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돼서 이제 기소 불충분이라든지 또는 불기소 처분이라든지 증거 없음, 무혐의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게 되고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에 대한 판단도 할 수도 있겠죠. 기소유예 판단은 지금 이제 일부 이제 혐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인정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짧은 뉴스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